이번에는 저희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단체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라고 있습니다. 저희랑 그림책 수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하셨는지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난청인 교육협회는 16년 전에 난청 아이들의 부모 모임으로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보청기, 인공와우 등의 보청 보장구를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난청인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교육청 소속의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청각장애인의 수를 말씀을 드리면 34만 2,582명,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러면은 얼마나 많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200명당 1명 정도, 내가 아는 200명 중에 1명 정도는 청각장애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청각장애인의 언어는 어떤 걸 사용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수어라고 생각을 하시죠. 수어를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수어는 청각장애인의 100명 중에 한 3, 4분 정도만 사용을 하시고요. 말이 88%라고. 요새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에서 의무적으로 청력 검사를 하거든요. 청력 검사를 해서 얘는 들리지 않아요 라고 이제 청각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 인공와우라는 기계를 착용해요. 근데 많이들 모르세요. 보청기는 아시지만 인공와우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생긴 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근데 인공와우는 보청기처럼 그냥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을 통해서 착용할 수 있어요. 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청력 검사를 했을 때 얘는 청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해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얘는 90데시벨 이상밖에 못 듣는다. 보통 사람의 말은 한 3, 40데시벨이거든요. 그럼 얘는 아예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돌 때쯤 해서 오른쪽 수술을 하고요. 작년에 5살 때 왼쪽 수술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인공와우 기계 착용하고 있어요. 양쪽 다 착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언어 치료를 했고 지금도 언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말 말을 잘해요. 그래서 언어 평가를 보면 지금 6세거든요. 6세만큼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에 어휘력을 이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림책 수업을 난청 아이들 어머니들께 이제 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인공와우를 오래전에 했었고 수술을 했었고 그리고 언어 치료를 받았지만 이 아이의 어휘력과 듣기 훈련이 됐었던 건 그림책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얘 소리를 들을 때부터, 얘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부터 제가 끼고 앉아서 그림책을 정말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책 수업 기획 의도는 처음에 어휘력을 향상시키자 난청 아이들한테, 그리고 듣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엄마들한테 어떻게 읽어주는지 그 기술을 배우면 아이들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잘 읽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이 선생님께서는 꽃에 대한 그림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주셨어요. 읽어주시고 이제 독후 활동하는 것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이렇게 말씀들이 모두 다 꽃이다 이러면서 모두 다 꽃이다라는 책을 막 읽어주시고 동요도 들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힘들지만 모두 다 꽃이고 귀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셔서 저희가 되게 힐링이 됐었던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춘기 그림책방이라고 마포에 있는 곳인데 이 선생님은 미움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개념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들한테 유치원 갔다 와서 재밌어? 좋았어? 이렇게는 물어보지만 아이들이 몰라 기억 안 나 라고 대답을 했을 때 미움, 좋아해 이런 책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읽어주니까 나는 어떨 때 누구가 미웠어 아니면 어떨 때 누구를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언어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세 번째 수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었던 수업인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이분은 이제 심리도 담당하셨던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아이들한테 중요한 거는 어휘력이고 듣기 훈련보다 엄마하고의 정서적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막 기교를 섞어서 동화 구연처럼 막 할머니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이렇게 내는 것보다 엄마의 진짜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의 정말 이렇게 진지한 그 그림책을 읽어준다면 엄마가 아이들은 충분히 그것을 재밌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 중에 제가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전소영 작가의 연남천 풀다발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풀은 뾰족하고 어떤 풀은 둥글둥글하다. 둥근 풀은 뾰족한 풀이 되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저걸 들으면서 엄마들이 막 다 오열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장애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못할까,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다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장점? 그러니까 장점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해서 잘 키워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마음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적어갔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세 차례 수업이 너무너무 이제 아이들한테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느냐, 그거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힐링되는 시간, 저희 마음 되게 따뜻했던 시간이었어요. 우선은 저희는 모토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센터가 되자 해서 2009년도에 시설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자원봉사 인증기관을 갖고 여러 이제 방배기관에 있는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도록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이 와서 어르신들한테 봉사하고, 어르신들은 손자, 손녀 같은 아이들을 봐서 너무 좋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거부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요. 아이들이 와서 많이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선입견, 편견 같은 걸 많이 고쳤어요. 실제 현재는 주간보호센터를 문을 닫고 방문 요양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재개발이죠. 재개발되는 것 때문에 센터 자체를 이동하고 그러는데 엄청난 금액이 들어서 일단은 주간보호센터는 접어두고 이제 요양기관만을 하고 있는데,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하는 요양기관들이 대부분 영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 같은 기관은 어르신들의 삶을 케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질적으로 틀린 거죠. 그렇게 조금은 아직은 영리사업을 위주로 하는 방문요양 서비스가 많아서 저희가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방문요양이라 하면 서로가 커뮤니티 케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요즘 가장 쉽게 말하는 걸로는 협업가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연계되어 있는 모든 자원과 그 다음에 복지시설들이 다 같이 한 분을 케어하는 데에 다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도 안정이 돼야 되고 보건의료도 돼야 되고 생활 돌봄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를 갖다가 다 한 곳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가 나눠서 이거를 갖다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예로는 저희 어르신 중에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독거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도 물론 지원은 다 갔어요. 맞춤 돌봄 방문 가는 서비스도 가고 있었고, 교회에서 수급 통장이나 그런 거를 관리도 해주고 있었고, 방배에서는 무료급식 지원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다 각자였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드님이 계세요. 아드님도 계시고 잘 사세요. 그런데도 수급자로 만들어서 할머니를 고시원에 유기죠. 이거는 유기하신 거예요. 그 상태로 수급자 통장에서 돈은 빼가고 어머님은 찾아뵙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할머니 통장을 갖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할머니 모시고 가서 통장, 그 수급비 들어오는 통장, 어쨌거나 할머니도 돈이 있어야 식사를 하시든지 삶을 유지하실 테니까. 많은 고시원에 바퀴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분들 전체를 다 했어요. 그 건물. 그리고 집이 지금 보신 것처럼 막 끈적끈적하고 난리가 났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싹 다 닦고 치우고 스팀으로 소독하고 해서 정리해 드렸고, 이거는 뭐
나중에 찍은 거라 조금밖에 안 나왔네요. 트럭 하나는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년 후견인 제도가 빨리 보편화돼야 된다. 아직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요. 왜냐면 뭐 법원에 내야 되는 서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후견인 자체도 후견하는 사람 역시도 이제 정신 감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성년 후견 제도가 빨리 돼야,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이, 아니면 앞으로는 독거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돌봄 기관이 비영리 사업이어야 되고 커뮤니티 케어를 해야 되고 공공 후견인 제도를 다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은 장기 요양에서도 가족 요양 쪽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인 진짜 어르신을 돌보는 기관으로, 전문적인 기관으로 다시 교육을 하고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소견입니다. 근데 왜 여성 장학클럽 홀씨냐면 저희 장학금을 주는 단체입니다. 제가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줄 수 있게 된 거는, 저희 홀씨의 슬로건은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저희 홀씨의 슬로건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장학회 회장인데 제가 어려서 극빈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극빈자라서 어려서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남매에서 6째였는데 모두가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엄마가 6학년 때 너는 공장 갈래 남의 집 갈래 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엄마가 혼자 되셔서 다 언니 오빠들은 초등학교만 나오고 제 차례에 이제 공장을 가든지 남의 집을 가든지 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저는 불의돕기 1번이었었어요. 공부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제가 공장 가서 돈 벌어서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마음이 뿌듯했고 우리 집 형편에서, 그래서 제가 살면서 자녀를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강남에 헬리콥터 엄마가 됐었어요. 근데 아들이 엄마의 푸시를 못 이겨서 중학교 1학년부터 사춘기에 이제 거리를 나돌고 기도하면서 택한 게 아들을 내려놓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자. 그때부터 저희 중3 때 아들을 내려놓고 지금껏 14년 동안 장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 작은 방에서 시작했고요. 10,000원씩 장학금을 내고 있는데 전액 장학금으로 주고 있고 2020년 현재 297명의 장학생들에게 누적 인원 그리고 3억 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6년 미들비 키오를 나가면서 인큐베이팅을 받겠다고 저한테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내가 준비됐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제가 입은 게 다 재활용이거든요. 5,000원, 5,000원, 뭐 다 하면 15,000원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은 강남에 살고 뭐 어쩌저쩌 하니까 돈이 많아서 제가 장학회를 했는지 아는데, 제가 어려서 꿈이 뭐였냐면 중3 때 기도하면서 제가 밥만 먹고 살면 다른 사람 돕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저희 홀씨 운영의 원칙은 회원의 회비 전액을 제가 유리컵에 옮겼듯이 다 학생들한테 주겠습니다. 제 목표였어요. 사실 회원이 저희가 380명이 있는데 이분들의 모금을 한 달에 38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주면은 아무 일 안 해도 그냥 줘도 돼요. 근데 제가 결심한 게 회원의 회비를 그대로 다 주고 그 운영비는 저희가 벌겠다. 이런 저희 홀씨처럼 회원의 회비 전액 장학금 지급하고 장학생 가정방문을 실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에 27명 정도 학생이 저희가 이제 선발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 엄마들이 직접 다 장학위원이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학위원들이 다 있고 장학국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실사를 통해서 정부 지원, 그 학생들을 7년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고1 때 들어오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단순히 돈을 주머니에 꽂아주는 거는 진짜 무기력한 인간을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못 살아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오기가 발동해야 되는 거지, 그냥 안 보이게 도와줘라. 그 안 보이게 도와주는 거 이 사람들은 몰라요.
쪽팔려봐야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그래서 저희는 장학생이 선발되면 안 오면 안 줘요. 그 학생은 수여식에 안 오면 안 줘요. 이건 사진 찍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쪽팔려봐야 이 자리를 뒤집든 제키든 해야 되는 거지. 계속 불 속에다 먹이를 넣어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뭐 산모, 급여, 교통비, 식비 저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회장이지만 저도 아무것도 안 주고 봉사자들 저는 밥 안 사줍니다. 저희 원칙입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베풀 이유가 없고 그분들은 그냥 홀씨에 도와주면 그게 각자 자기 마음에 쌓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봉사를 온다는 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그 서초동에 있는 홀씨 책가방이에요. 그래서 책하고 가방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책가방이라고 바꿨어요, 작년에. 그래서 옷을 이제는 안 받고요. 옷 외에 모든 거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장학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원 후원과 재활용품 기증, 그리고 물품 보관 창고 저기 기증해 주시고 재능 기부, 1인 1기업 장학생 후원, 그 다음에 행복한 물품 기증데이 뭐 이렇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996년 저희 장애 자녀들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유치원에도 보낼 수 없는 그런 교육 환경일 때 부모님들 6분이 자조 모임으로 시작해서 저희 지금 강동 지역에서 25년간 지금 운영되고 있는 단체고요. 지금 현재는 회원들이 300여 명 되시는데 대부분 저희 90%가 지적 장애와 그다음에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 장애인들의 부모입니다. 발달 장애는 아무래도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잘 통제하는 통제권이 없다고 좀 보시면 되세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잘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육 환경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유치원부터 없을 때 부모들이 투쟁을 해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교육권을 달라고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육 관리, 그 다음에 뭐 장애 인식 개선, 그 외에 지금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에는 올 한 해 우리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펼쳤는지를 지금 발표하려고 합니다. 10인 내내로 소그룹으로 집합해서 어떤 그 사업을 다 펼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이지 못할 때에는 온라인이나 이렇게 화상 미팅으로도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코로나 시대에 맞춤 사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 계절마다 여름, 그 다음 겨울 방학 때마다 저희는 계절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런데 보통 지난해까지만 해도 참가자 10명에 강사 1명, 봉사자 3-4명 해서 16명이서 항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10명을 넘을 수가 없었어가지고 한 조에 6명씩, 그다음 참가자는 이제 총 다 합해서 강사랑 봉사자 2에서 3명씩 해서 10명씩 했는데 대신에 작년까지만 해도 2주만 했던 그 계절 학교를 올해는 이제 3주로 해서 일주일씩 해서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항상 어디 나가야 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대행이 와서 뭐 집에서 변을 실수를 하거나 계속 소송을 지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행동이 퇴행위를 된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주위에서 민원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엄마도 그걸 견딜 수 없고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이번에 2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장애 자녀들의 코로나 시대에 장애인 자녀들에 대한 돌봄 스트레스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저희에게도 이런 식으로 복지관에 가지 못할 때 우리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너무 필요하다고. 매일 안 돌봐주더라도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 어디 보낸 곳이 있으면 우리가 숨을 좀 쉴 수 있겠다라는 요청들이 많으셔서 지금 저희가 이제 긴급 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7세에서 40세 이하의 거주 발달장애인들이면은 저희 기관에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맡길 수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냥
그냥 저희 돌봄이라는 민명 아래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건강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냥 마트에서 특수식품을 사더라도 하루 한 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다음에 또 아이들 스트레스가 너무 극심하니까 이렇게 심리 운동이나 음악 체조로서 실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그냥 판시장이에요. 시장 가서 음식을 사보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서점이나 우체국 이런 식으로 이 서점과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제 실제로 체험해보게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광이나,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체력도 안 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자원봉사자분들 계세요, 남자분들. 여기 계신 이 남자분은 자원봉사자신데 오시게 하셔가지고 같이 1대1로 매칭해서 밖으로 나가서 아이들 스트레스도 발산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심리운동 강사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3명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인데요. 와서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놀잇감들을 저희가 제공해서 같이 그룹별로 최대 인원이 3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같이 놀면서 돌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강동구에 여기 거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기관에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많이 알려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좀 다른 모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라고 해서 무조건 복지관을 폐쇄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돌봄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